자, 여러분 많이 쉬었어요? 우리 같은 날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 그쵸? 여유가 있죠? 뭐 급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뭐 기초강좌인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 필요하다. 이거 외워라. 그럼 외우시고,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시고. 그럼 돼요. 뭐, 어렵게 뭐 있어. 근데 꼭 필요한 것만 또 설명드리면 그거 공부하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그쵸? 굳이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기초강좌 원래 그래요. 기초강좌는 아주 무겁게 공부하는 것보다 가볍게 필요한 골자만 잡는 게 기초 공부예요. 기초 강좌입니다. 이때 교재 단열부위라는 게 나와. 단열부위,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이라는 게 나와요. 뭐 타일공사, 조형사 나오는데, 자, 일단 단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강좌에 넣었어요. 단열. 단열의 의미가 뭐예요? 열의 차단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스티로폼 있어요. 그럼 이 단열재를 우리가 벽체 부분이라고 치자. 그렇죠? 벽체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림을 3개 그릴 거예요. 하나, 둘, 3개. 그러는데 여기서 단열재를 배치하는데 여기를 내부라고 하죠. 약속 정의를 여기를 외부라고 할게요. 외부라고. 그러면 단열재를 바깥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단열재를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 단열재를 내부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열재를 외부에 넣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외단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단열재를 내부에 넣기 때문에 가운데다 중단열을 하는 거고요. 단열재를 내부에 들어갔네. 뭐라고 해야 될 땐? 그렇지. 내단열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난방이 중요하지. 우리 아파트는 난방. 실내를 좀 난방하는 거예요. 난방을 합니다. 실내를 난방을 해. 난방. 그러면 바깥은 굉장히 추워. 추우니까 여기 바깥은 굉장히 춥죠. 벽체가 차가워지겠네. 여기도 벽체가 차갑죠. 추우니까. 그쵸? 벽체가 추워. 온도가 떨어져. 얘는 따뜻하죠.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캔커피 있죠. 캔커피 온도가 0도예요. 현재 실내 온도가 22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캔커피인데 이 온도가 한 20도 되는 한 30도 정도로 우리가 따끈하게 데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캔커피는 우리가 양상이 틀려. A 캔커피는요,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쵸? 얘는 뽀송뽀송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야? 차가운 이러한 물체는 실내 온도가 22도 정도 되면은요, 노점 온도가 한 12도쯤 돼요. 노점 온도가 이슬이 맺히는 온도예요. 그럼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 뭐냐면 이 실내 온도가 20일 때 노점 온도 22도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이슬이 맺혀요. 이 이슬이 맺히는 게 결로야, 결로. 결로라 그래. 뭐라고요? 결로라 그래, 결로. 결로가 생겨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쵸? 언제까지? 얘가 12도 이상 될 때까지. 얘는 결로 안 생겨요. 그러면 이 결로가 생기는 위치는 그 위치가 이 벽체나 그 물질이 온도가 높을 때 생겨, 낮을 때 생겨? 낮을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우리가 이러한 벽체가 어떻게 돼요? 외단열을 하면 난방을 하면 따끈따끈하죠. 따끈따끈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결로가 거의 안 생겨. 얘는 결로가 중간, 여기는 안 생겨, 여기는 생겨요. 얘는 결로가 많이 생기네. 후졌죠?
그래서 내단열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방식은 아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열 성능이 좋다 그러면 뭐가 좋아? 얘가 제일 우수해. 얘가 중간, 얘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처럼 주택은 지속적으로 난방을 하고 장애용 난방을 하죠? 여기 좋은 거야. 결로도 안 생기고, 그죠? 단열 효과도 좋고. 근데 비교적으로 여기 내단열 방식은 거꾸로 무슨 난방에 적합하냐? 단기 난방에 적합하고 우리는 늘 난방하는 게 아니라 간헐 난방 방식은 내단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일반 아파트 있죠? 예, 아파트는 주로 뭘까? 우리나라 국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단열이 안타깝게. 왜 그러냐면, 이 외단열 방식은요, 바깥에 노출돼 있죠? 노출돼 있는데 단열재가 충격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티로폼 있죠? 우리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볼펜으로 쭉 이렇게 밀면은 자국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외부 충격이 약한 거라. 그리고 여기 뭐예요? 햇빛을 받고 눈이 오기도 비가 오고 하니까 여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예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단열재에. 어렵다, 곤란하다. 얘는 쉽거든요.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들은 뭐예요? 내단열 방식을 선호합니다. 시공도 간편하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제일 좋은 것은 외단열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파트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 일반 빌딩 이런 데 쫙 보면 무슨 단열이 많을까?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중단열이에요. 왜? 중간만 가거든. 얘는 밖에는 결로가 생길 수 있어. 안쪽은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중단열이 많긴 하지만 얘는 어중간한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결로 생기지 않고 단열 성능은 좋다 그러면 외단열 제일 좋은 거고 내단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설명 나와 있을 거 있죠? 나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몰탈 시공이 나오죠. 기초주제 62 시멘트 몰탈 시공 등등 나오는데, 그럼 시멘트 몰탈 시공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중요한 시멘트 몰탈이죠. 보통 이걸 미장이라고 해요. 미장을 합니다. 이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미장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 시멘트 미장을 어떻게 할 거냐?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얇게 여러 번 발라줘. 그쵸? 왜냐면 여러분 화장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 딱 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하는 걸 쫙 보면은, 처음에는 티가 나요. 왜? 한 방에 또는 간단하게 하려고 한 방에 두껍게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분들은 이제 화장을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발라서, 그쵸? 아주 그냥, 그쵸? 예뻐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장, 걸쭉한 이런 재료, 물과 모래와 시멘트를 이용한 이런 재료를 벽체라든가 콘크리트 이 부분에 발라주겠다 치자. 그러면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좋아요. 얇게 여러 번. 그래서 우리 얇게 여러 번의 그 순서가 있는데, 보통 처음에 바를 때 초벌, 두 번째를 재벌, 맨 마무리를 정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벌, 재벌, 정벌이라 하고요. 또 초벌 이후에 바탕을 좀 이렇게 골라주는 것을 고름질이라 하는데, 이 고름질을 하면 초벌, 고름질, 재벌 이렇게 들어가요. 이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얇게 여러 번. 그 다음에 급격한 통풍은 피해라. 왜냐면 너무 빨리 이렇게 급격한 통풍이 되면 이
굳는 과정에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탈락이나. 그 다음에 일사에 노출하는 게 좋아? 노출하지 않는 게 좋아? 노출하지 않는 게 좋아. 노출을 하게 되면 너무 빨리 건조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시멘트 몰탈의 미장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우리 얇게 여러 번 발라주고 흡연 통풍을 피하고 일사 노출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바르는 순서가 있어. 순서. 초벌, 그 다음에 재벌, 정벌 가는 경우 이거 초벌 다음에 고름질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벌 가는 경우 있어요. 특히나 이 초벌 같은 경우는 거칠게 좀 발라줘요. 초벌, 고름질은.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곱게 발라주면 나중에 두 번째 재벌을 할 때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얘는 약간 거칠거칠하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갈퀴로 긁어주기도 해. 충분히 균열을 유도하고 약간 표면을 약간 거칠거칠하게 해야지만이 재벌이 잘 붙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곱게 정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벌, 고름질, 재벌, 정벌 또는 초벌, 재벌, 정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여기 미장했으면 몇 번 했을까? 여기 다 했어. 이렇게 다 미장 횟수를 몇 번 했을까요? 3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고름질은 미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죠? 초벌하고 고름질하고 재벌, 정벌 했다 해서 고름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3회로 보는 거예요. 3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벌 발음 나왔죠. 바탕면에 물추김을 하라고 나와. 왜 물추김이 필요할까? 만약 바탕면에 물추김을 하지 않고 시공하면요, 물과 시멘트에 필요한 화학적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들을 이 바탕이 흡입하기 때문에 약간 물칠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건조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음 두께가 두꺼울 경우 고름질을 한다는데 보통 초벌하고 재벌 사이에 몇 주 기다려요? 보통 2주 기다리는데 만약 초벌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골라주기도 하는데 고름질 하고 나서 재벌까지도 몇 주? 동일한 기간이니까 뭐 2주 정도 방치하라고 하면 돼요. 2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벌 바르고, 그쵸? 초벌 바른 다음에 재벌을 하고, 그 다음에, 매회 발음 두께가 나오는데, 보통 매회 발음 두께는 6에서 8mm 정도 해주는데, 우리가 손질 발라주는 게 있어요. 미리 손질을 해주는 이 손질 바르면, 제외하는 거야, 발음층 두께. 발음층 두께. 자, 그 다음에, 쭉 내용 나오지만 순서가 있어요. 보통 천장벽 바닥 흘러내리니까, 천장벽 바닥 순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구부 주변에 메탈라스 같은 거 설치하거나 긴 벽면에 신축줄을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 좀 아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미장 재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미리 이렇게 거칠거칠한 메탈라스 있잖아요. 메탈라스를 이렇게 미리 발라주고 시공하게 되면 메탈라스 철물이에요. 메탈라스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거칠거칠해요. 이렇게. 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미리 못질을 해가지고 박아놓고 발라주면요. 잘 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탈락이 유료되는 이런 곳은 메탈라스를 미리 시공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메탈라스 미리. 그 다음에 우리가 미장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절차를 거친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벌, 재벌, 정벌 했다 그러면 몇 미리씩 한 6mm 정도. 얼마가 돼요? 18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장 바를 때 잘 보세요. 여기는 한 얇게 발라. 천장은 12mm 이하 정도. 내벽이죠? 내벽은 약 18mm 정도. 응? 그 다음에 이 바닥은 한 24에서 30mm 정도예요. 응? 24mm. 외벽은 한 24mm. 응? 그러니까 가장 얇은 게 뭐예요? 천장, 내벽. 이 내벽이요. 내부 벽과 외벽을 약간 구분합니다. 18mm. 그 다음에 3번 바닥이나 외벽은 이렇게 24mm 정도 발라줘요. 그래서 시공 순서는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천장벽 바닥인데 특히나 요 천장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12mm 이하로 발라줘야 돼요. 매회 6mm 이하니까 2번 정도 발라주면 되겠죠. 3번 손질 바른다든가.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천장은 아주 얇게 바른다는 거예요. 12mm 이상의 이하요.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12mm 이하가 되도록 얇게 발라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죠.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발음 두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쭉 나오는데 외벽, 내벽, 천장 나오죠. 천장 15mm에요. 15mm. 12가 아니라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공 순서를 정하되 이때 두께는 가급적이면 아주 얇게 발랄 게 뭐야? 얇게 발라라 라고 해서 15mm 이상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12mm, 15mm 이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15mm 이하. 자, 그래서 우리가 15mm, 뭐 18mm 이렇게 나오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수온돌에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가 나오잖아요. 온수온돌. 그럼 이 온수온돌에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는요, 온돌공사예요. 온수온돌. 그럼 온수온돌이 뭐냐? 자, 온수온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콘크리트 바닥체에다가 이 단열재를 깔아줘요. 단열재 깔아주고 채워주고 여기다 이렇게 온수 파이프 같은 거 해주고 요 위에다가 미장을 해야 돼요. 마감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장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 뭐 옛날 콩자갈 같은 걸로 해주기도 하고 요즘엔 콘크리트 치기도 해요. 벽면 콘크리트 치기도 하는데 이제 미장을 한다는 얘기는 물과 시멘트와 모래를 섞죠. 그럼 물과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요 미장하기 바로 전에 이런 부분을 물추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이렇게 여기 채워줌과 바탕층 사이에 있는 재료에 의해서 흡입이 돼요. 흡입이 되면 물과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못 하겠네. 그쵸? 제대로 못 하겠네. 그래서 미리 바탕을 수변하게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1번, 2번에 봤던 나와요. 미장 마감에서는 아까처럼 3회 정도 이상으로 하는데 고름 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각 미장별 시기,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거친 상태로 하고 흑성 자국이 남도록 않도록 하고 다섯 번째, 모르타르 바르기 전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는 뭐예요? 물을 뿌리는 걸 살수라 그래. 충분히 살수해서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걸 방지하라는 얘기는 수분이 이렇게 흡입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얘기, 흡수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온수 온도를 시공할 때는 우리가 고름질까지 포함해서 미장에서 포함해라. 맞아, 틀려요? 틀렸고. 자, 우리가 온수 온도 미장할 때는 바탕층에 물추김 하면 안 된다. 미리.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물추김 하지 않으면 분명히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을 흡수할 테니까 미리 충분히 사전에 살수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공해 놓으면, 그쵸? 시공해 놓으면 미장할 때 물시멘트가 충분히 경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미장 철물류가 있어요. 메탈라스, 코노비드, 조인트비드, 베이스 이런 게 있는데 이 메탈라스는 아까 얘기했었고요. 이 코노비드가 뭐냐면 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데 기둥 모서리에 모서리 있는데 여기다 미장을 하는 거야. 미장을 해 놓으면 여기는 바탕체가 있죠. 여기 바탕체가 있죠. 얘는 바탕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생기거나 이 부분이 이제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바탕체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모서리가 있어. 모서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철물을 못질을 해요. 못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탕체가 생기는 거죠? 미장을 할 때 요렇게 할 수 있더라. 요게 요 바탕 철물을 뭐라고 한다? 모서리에 설치하는 비드다. 그래서 코너 비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인트 비드라는 건 뭐냐면 벽이야, 벽.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미장면이 넓을 때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 벽면을 보면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인트 비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미장면적이 클 때 균열이 되는 예상되는 부분을 금속 철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지저분하게 균열 가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인트 비드다. 그럼 조인트 비드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 그림을 또 그려줄게요. 여기를 단면도 딱 끊어보면 여기 벽체라, 여기 이제 벽이라고 치자.
벽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미장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철물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조인트 비드를 미리 모칠을 해놓으면 나중에 미장을 예쁘게 쫙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틈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요걸 우리 조인트 비드를 하고요. 이 베이스 비드가 있어. 이 베이스 비드가 뭐냐면 여기 벽이 있고 이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있는데 여기 보통 걸레질이라고 해서 걸레바지 설치하잖아요. 근데 걸레바지 설치하지 않고도 미장을 구분해야 돼. 여기 걸레바지 부분, 여기는 벽이야. 그러면 미장 철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미리 모질을 해요. 모질을 해주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미장이 될 거고, 여기는 조금만 미장하면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돼? 여기 자연스럽게 걸레바지 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베이스 비드라고 하는 거야. 걸레바지 면의 경계를 담기 위해서 미리 구획용 철물을 우리가 시공하는데 베이스 비드다. 여기까지가 다 우리 미장공사. 그럼 미장공사 정리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거 없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보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자, 미장. 가장 대표적인 게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이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일 때 주의할 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급격한 통풍을 방지해라. 그쵸? 일사를 방지해라. 얇게 여러 번 발라라. 이거죠? 얇게 여러 번 발라라. 얇게 여러 번 바르려고 하니 우리가 천장이나 여기 내벽 있죠? 내벽 바닥이 있다면 순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 천장은 가장 얇게 해야 되니까 15mm 이하 18mm 정도, 24m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통 미장을 3회 합니다. 그러면 3회라는 건 뭐 한다 그랬어요? 3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보를 바르고 한 몇 주 정도? 2주간 방치하고 제보를 바르고 이 정벌순으로 발라주는데, 이때 초벌할 때 약간 물칠을 한다고 했었죠. 이때 이제 초벌이 두꺼울 때는 어떻게 해? 초벌이 두꺼울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에 제보를 하는데, 방치 기간은 초벌과 마찬가지로 방치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때 미장 횟수는 몇 번 했다 그러면 고름질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걸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미장을 하다 보니 탈락이 예상된다든가 하는 경우 생기고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어떤 균열을 지저분한 균열을 예방할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너를 보강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 메탈라스라는 건 미리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균열을 예방해서 여러 가지 비드 있죠, 조인트 비드 같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뭘 설치하는 거예요? 줄눈을 설치하는 경우 있고요. 코너를 보강해서 코너 비드라는 거를 사용해서 철물을 이용할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시면 이게 시멘트 몰탈 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주제 63회에 가면 타일공법이 나와요. 타일공법, 도장공법, 704 나오는데, 이 타일공법은 우리 시방서가 개정되면서 외장공법, 내장공법이 있고 타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타일의 재료적 부분이에요. 이 재료적 부분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흡수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흡수 관계에 대해서 흡수율이 아주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자석도터 뭐라고요? 자석도터.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토기질이에요. 자석도터. 그래서 자기질 흡수율이 아주 작아, 아주 우수한 겁니다. 석기질,
토기질인데 이때 사용처를 보면 여기는 아무 데나 다 사용할 수 있어. 올 모두 사용하면 돼. 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도기질은 주로 내부에 내벽용 타일로 주로 사용합니다. 토기질은 뭐 이렇게 건축재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치장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석 도토로 이제 자기질이 굉장히 범용적이에요.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요. 흡수율이 아주 작기 때문에. 얘는 흡수율이 좀 크기 때문에 주로 물을 쓰지 않는 내부 내벽용 주로 쓰는 게 도기질이에요. 물 쓰는 걸 사용하면 안 돼. 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 사용하는 공간은 물이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이 막 고인다든가, 이렇게 물이 고인다든가, 물이 막 흡현, 이런 건 안 돼. 왜? 도기질 타일은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타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을 쓰는 장소다 그러면 자기질 타일을 주로 쓰는 게 좋아요. 외부용도 자기질 타일 쓰는 게 좋아요. 주로. 자,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일 공법은 시방소상이에요. 우리 시방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시방소상 타일 공법을 최근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되게 어려운 공법이 나왔어요. 사실은. 하지만 일반적 공법은 우리가 이렇게 외장 공법과 내장 공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법, 타일에 붙이는 공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외장 공법 봤더니 뭐 떠붙이기, 압착, 계량 압착, 뭐 판형, 뭐 동시줄눈 곱히기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떠붙이기 나오죠. 떠붙이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판형 붙이기라고 나오죠. 판형. 그럼 떠붙이기나 판형은 공통상이잖아요. 떠붙이기, 판형은. 그럼 뭐냐면 여기서 공통상이 나오는데 공통상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압착공법 등 하면은 기본적으로 외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착 붙이기다 그러면 우리 내장형에만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은 떠붙이기나 판형 붙이기라는 것은 공통상이고 공통 써놨어요 제가. 그렇죠? 떠붙이기 공통상, 그 다음에 이제 판형 붙이기 공통상 쭉 나왔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압착 붙이기가 나와. 계량 압착 이런 게 나와. 동시줄눈. 그럼 현재 보면 압착이나 또는 계량 압착이나 동시줄눈은 외장에만 들어가잖아요. 외장에만 들어가는데, 자, 이 공법을 한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중요한 공법이 압착 공법, 그 다음에 계량 압착 공법, 동시줄눈 공법은 우리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동시줄눈법 많이 나오는 거고, 떠붙이기도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학습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잘 아시면 시험 대비가 되는 거예요. 4가지. 뭐 최근 시험도 4가지 유형에 대해만 알면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 요 4가지만 우리 기초 강의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럼 가장 먼저 떠붙이기 공부할게요. 떠붙이기가 뭐냐? 그러면 현재 이렇게 공법이 이렇게 있는데 벽체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떠붙이기라는 것은 이렇게 타일이 있죠. 타일이 있고 여기 몰타일이 있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시공을. 그러니까 얘를 붙임 몰타일이라고 그래요. 이 붙임 모르타르를 타일 뒷면에다가 붙이고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떠붙이기 공법이에요. 떠붙이기 공법. 그러면 우리가 압착공법이 뭐냐? 압착공법. 이 압착공법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얘는요, 생각해보세요. 타일 뒷면에다가 붙임 몰타를 이렇게 해서 시공하는 게 그때 사실은 뭐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잘타면 흘러내리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흘러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좋아야 돼. 근데 요거 압착공법은 뭐냐? 여기다가 바탕체에다 미리 붙임 몰타를 발라줘요. 발라주고 타일을 망치로 두들겨서 시공하게 되면 얘가 압착공법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잘 해야 돼. 얘는 한번 조금 발라주고 눌러주고 발라주고 눌러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2개를 계량한 건 뭐냐? 2가지 장점을 택한 건 뭐냐면 이 바탕면이다 그러면 붙임 몰타를 살짝 얇게 발라주고요. 얘가 두꺼우면 흘러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가볍게
가볍게 붙임몰타를 어느 정도 발라주고 시공하면 얘가 개량한 거예요, 개량. 왜냐면 이게 흘러내리거나 이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두 가지 특징, 압착 공법과 요 붙임, 우리가 요 떠붙이기라고 그랬죠. 떠붙이기 공법의 특징들을 좀 반영해서 개선하는 공법이 계량 압착 공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동시줄눈 밀착하는 공법이야. 얘는 뭐냐? 동시줄눈 공법은요, 이렇게 밀착이라도 하는데, 동시줄눈 공법은 여기 바탕체에다 충분히 붙임몰타를 발라주고요. 여기다가 타일을 놓고 전동 공구를 탕탕 치면 얘가 탁 들어가서 어떻게 돼? 이 줄눈까지 탁 튀어나와요. 줄눈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여기 그려주면, 이렇게 시공되니까 줄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줄눈 공법은 뭘 이용하는 거?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밀착하는 공법을 얘기해요. 밀착하는 공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공사, 가장 필요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기본수 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공법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도장공사라고 나오죠. 이 도장공사가 나오는데, 이 도장공사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페인트. 도장공사, 페인트 칠하는 걸 말하는데요. 얘는 재료적인 구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수용성, 유성, 에나멜 페인트를 구분하고 있네. 자, 그럼 일단 우리 수용성과 유성 페인트. 일단 수용성과 우리 이번 기초 강좌에서는 수용성과 유성 페인트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뭐 에나멜 페인트 이런 거는 뭐 많이 쓰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정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성 페인트는 스톤 페인트, 에멀전 페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 유성 페인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도장공사의 기본적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공통 특징이 뭐냐면 얘도 똑같아요. 얇게 여러 번. 그쵸? 도장공사 100개 될 수 있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급격한 통풍은 피해라. 직접 일사를 받는 것도 피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얇게 여러 번 칠할 때 이게 우리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장공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초벌, 재벌, 정벌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도, 중도, 상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칠하는 순서를 가장 먼저 초벌할 때는 하도, 중도, 상도라고 합니다. 이때 도장의 횟수를 판별해야 돼. 몇 회 하라고 예를 들어서 뭐 3회 하라. 이거 3회죠. 한 번, 두 번, 세 번. 3회 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3회를 하라고 하면 3회를 똑같은 색을 칠하라고 하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장공사는 몇 번 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근데 뭐라 그래? 한번 두 번 해놓고 세 번 했으면 돈 받아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안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몇 번 칠한 거 줬어. 세 번 칠었는데 그 사람이 두 번만 하는 거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래서 횟수를 판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색깔이 표기가 되겠죠. 근데만 똑같은 색으로 하면 몇 번 칠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장의 횟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야간 공사는 어떻게 돼요? 피하는 게 좋겠고요. 습기가 높은 날에는 피하는 게 좋겠죠? 온도가 낮거나 높아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 건조나 가장 적절한 도장 공사가 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장 공사 특징이야. 그럼 다시 이제 재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료로.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는다는 뜻이고요. 유성은 뭐냐? 기름이야. 기름. 이 기름을 우리 뭐라 그래? 끓인 기름. 보일유라 그래. 보일유다. 그럼 기름을 끓였어. 기름을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알료 있죠? 칼라, 색깔 내는 거, 그 다음에 건조시키는 거, 희석제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성 페인트가. 그러니까 기름을 끓여서 여기서 뭐야? 색깔 내는 거, 그 다음에 건조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점도가 너무 점도가 끈 게 있으면 잘 붙이지 안 되니까 희석제, 신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유성 페인트 발라줘요. 그럼 유성 페인트를 발라줄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기름기잖아. 기름기. 보일유라는 게. 그럼 얘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알칼리의 변색이 돼요. 그럼 알칼리의 변색이 되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우리가 콘크리트면이나 미장면에 발라주면 돼? 안 돼? 안 돼. 콘크리트나 미장면은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럼 뭐 해줄까? 그러면 이 알칼리 변색이 안 되는 걸 쓰는 거예요. 알칼리 변색이 안 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물에 녹는 수성 페인트가 있네. 수용성 페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칼리 변화가 안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알칼리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물에 녹는다는 얘기 뭐야? 비내수성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내구성이 좀 나빠져요. 왜? 내수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외장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장용 사용은 항상 비가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돼?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내수성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 수성 페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에멀전 페인트라고 나와. 여성분들 잘 알아요. 에멀전화한 화장품 있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설명서에. 원래 기름과 물은 섞을 수 없으나, 그쵸? 수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에멀전화 공정을 거친 무엇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물과 기름을 섞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기름과 물을, 유지 같은 기름과 물을 어떻게, 우리가 혼합할 수 있도록 에멀전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용성입니다. 얘는. 수용성 페인트.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한 공정을 거쳐서 에멀전화한 페인트가 수용성 페인트예요. 그럼 이때 이 수용성 페인트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 장점이 뭐냐? 굳으면 얘가 마르면 발수성이 있어. 발수성이 있으니까 얘는 뭐다? 내장재나 외장재로 다 가능한 거야.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합하고 할 때는 물을 섞어서 수용성 재료의 성격을 지니나 얘가 마르게 되면 물을 밀어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외장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외장재. 그래서 발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내장재, 외장 바깥에야.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에멀전 페인트다. 그래, 에멀전한 그 특별한 수용성 페인트구나. 그렇죠? 예, 물에 녹을 수 있는 특징들이 있으나 중요한 건 뭐다? 마르게 되면 이 발수성에서 물을 밀어내니,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발수. 그렇기 때문에 내장재 요즘 들어갈 수 있는 게 에멀전 페인트구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사항 보세요. 그냥 나중에 또 수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시공 일반이 나오죠. 시공 일반. 시공 일반 설명 거의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넘어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도장 공사까지 공부한 거야. 와, 그쵸?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죠? 가장 그 핵심적인 것만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적상과 견적이네. 적상과 견적이니까 이 적상과 견적은 가장 오늘 기초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적상. 기본 개념만 가지고. 그럼 이 적산과 견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이제, 오늘은 뭐, 용어적인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가장 기본만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설계도서가 있어요. 설계도서를 가지고, 비용을 계산해야 돼, 비용, 공사비를. 그쵸? 그럼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공사비가 얼마예요?
뭐 평당 얼마예요? 아니면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아, 이런 거는 비용 있죠, 비용. 이 비용에 관한 것은 우리 견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견적도 크게 계산 견적이 있고요. 명세 견적이 있어요. 아까 그 좀 퉁쳐서 하는 건 계산 견적, 평당 얼마 이런 거 있죠? 계산 견적이에요. 응? 계산 견적. 그럼 명세 견적은 뭐야? 상세히 하는 거. 그 상세히 한다는 얘기 이거야, 이거. 설계 도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필요한 물량, 필요한 수량, 응? 수와 량을 계측합니다. 산술합니다, 산술. 그러면 필요한 물량을 산출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이런 수량, 물량을 산출. 그렇죠? 산출을 하는 그것을 뭐라 한다? 적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를 뭐라 할까? 이거를 적산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적산이 뭐라고요? 물량 또는 수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물량 또는 수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다. 이게 바로 적산이에요. 적산. 그러니까 적산은 그냥 우리가 양을 알아보는 거야. 수량을 알아보는 게 적산이에요. 그러면 이 견적을 냈다는 얘기는 조금 더 광의적이야. 견적이 뭐냐? 비용이 나와야 되지. 그럼 비용이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용이 나왔을까? 그러면 자, 수단가입니다. 자, 뭐라고요? 수단가. 이 비용을 뭐라 그래? 가격이잖아, 가격. 이 가격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수단가입니다. 뭐라고요? 수단가. 다시 뭐라고요? 수단가. 이 수가 뭘까? 수량 곱하기 단가는 가격이다. 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장공사, 그 다음에 벽돌공사, 또는 여러분이 공부했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뭐가 나와? 수량이 나오겠지. 단가가 뭘까요? 이게 포인트지. 단가가 뭐예요? 뭐라고 썼어요, 제가? 단위당 가격이에요. 뭐라고요? 단위당 가격. 다시 뭐라고요? 단위당 가격이에요. 그럼 단위당 가격이 뭐냐고요, 대체? 응? 자, 우리가 도장 공사를 합니다. 그럼 뭘로 표현해요? 몇 제곱이 나와?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무슨 공사는? 도장. 예를 들어서 수성 페인트 이렇게 나와. 그럼 500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당 몇 원 나와요? 곱하면 뭐가 나와? 금액이 나오겠지. 콘크리트는 몇? 예를 들어서 3,000m 세제곱 곱하기 콘크리트는 메타 4제곱당 몇 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곱미터만 쓰는 게 아니라 미터 세제곱 쓰네? 때에 따라 철근은 톤으로 쓰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재별로, 공사 자재별로 뭐가 틀려요? 이 수량을 산출하는 이 단위가 틀리니까 실제로 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격이 아니라 이 각각의 단위에 맞는 가격이라 해서 단가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 금액이 나오는 거야. 가격이 쫙 더하면 금액이 나와. 이게 바로 가격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견적입니다. 그러면 이 수량은 뭐라, 수량 산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수량 산출하는 건 격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다 통과라는 견적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견적은 굉장히 광의적 개념이고, 이 수량을 산출한, 물량을 산출한 요 개념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협의적 개념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수량에 관련된 개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견적과 적산은 이해할 수 있고요. 견적의 종류 이해하겠고, 정미량과 소유량을 알아보자. 자, 지금 잘 해보세요. 지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자, 1m, 1m에 아까 타일 공부했죠, 타일. 타일 크기가 197mm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줄눈이 3mm짜리예요. 줄눈이 3mm짜리가 들어가는 요 타일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줄눈을 포함한 줄눈 중심선간 요 한 장에 차지하는 줄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은 이 부분이 실제 타일 한 장에 차지한 영역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거야. 확대하는 거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타일 한 장이 차지한 영역은 이렇게 줄눈의 중심부를 그려서 봤더니 자 여기 197이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7이고 얘가 3mm 얘가 3mm니 얘가 197에서 1.5를 더하고 1.5 더하면 얼마 나와요? 파란색 부분은 200mm가 나오더라. 200mm라는 것은 뭐가 돼요? 0.2m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얼마가 돼요? 0.2m가 돼. 200mm. 20cm가 되는 거죠. 200mm는 20cm가 되는 거야. 20cm. 자, 그러면 요 타일이 차지하는 영역은 줄눈까지 포함해서 20cm, 20cm예요. 그러면 1m 해당하는데 1m, 1제곱미터에 몇 장이 들어가요? 그럼 1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 0.2m니까 몇 장이 들어가? 5매. 1 나누기 0.2m니까 몇 장이 들어가? 5매. 그럼 개수를 채워보는 거야.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그럼 이 장수는 전체가 어떻게 돼요? 25매가 되네. 그렇죠? 25매가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가로 1m지? 1m 나누기 가로 치수에다가, 그러니까 5가 나왔어. 5배가 나와. 곱하기 1m 나누기 세로 치수. 곱하면 뭐가 나와요? 몇 매가 나오지? 1제곱미터 몇 매가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1 나누기 0.2라는 건 가로치수 곱하기 1 나누기 세로치수 0.2 하니까 얼마가 나와? 25매가 나왔네. 1제곱미터에. 그럼 25매를 가지면 1제곱미터를 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25m를 어떻게 나왔냐고. 다시 얘기하면 1 나누기 가로치수 곱하기 1 나누기 세로치수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숫자를 구했지? 이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했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정밀량이라 그래. 아, 그래서 우리는 25매 1제곱미터당 정밀량이구나. 그럼 25매를 딱 주면서 뭐라 그래? 요거 정확히 시공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정밀량으로 구입해서는 이걸 완성이 안 된다고 해. 왜? 아이러나잖아요. 혹시나 타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야, 이거 가지면 무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매량을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많아야 돼. 이게 소요량이에요. 그럼 소요량을 어떻게 하겠냐고. 소요량 계산은 뭐냐면, 소요량은 기본적으로 정밀량보다 많아야 되죠? 정밀량에다가 정밀량 곱하기 할족률을 더하는 거야. 할족률. 그러면 자, 정밀량의 할족률을
류를 곱하는 거야. 류를, 활종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자기질 타일은 3%예요,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밀하게 몇 매? 25매에다가 25 곱하기 활종률이죠? 100분의 0, 3%니까 3%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계산이 뭐야? 이게 소유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활종률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럼 이거 번거로우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일단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뭘 구했어? 우리가 정밀량보다 더 많죠? 소유량은 왜? 정밀량의 활종률을 곱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소유량이야. 소유량이 결과적으로 자재의 구입량이 되는 거예요. 구매량. 그래야지만이 혹시나 토막탈이 생겨도 몇 장 여유가 있으니까 시공할 수 있겠죠? 이게 적산이에요. 적산. 적산이란 얘기예요. 적산.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소유량을 구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건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아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여기 벽면이야. 벽면인데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가 6m래요. 이 높이가 얼마라고? 10m래요. 여기 이렇게 벽면에 창문이 있대. 창문이 2m짜리 창문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여기 타일량을 계산하시오. 정밀량으로. 그러면 일단 마음이 불안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뭘 고민을 해요. 똑같은 방법이지. 이 벽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6 빼기 56제곱이죠? 이거 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여기? 타일 크기는 뭐다? 보여줘. 197에 197이고 줄눈은 얼마다? 줄눈은 3mm래. 아까랑 똑같죠? 그럼 줄눈 포함해서 가로 세로가 얼마가 돼? 이렇게 줄눈 포함해서 200mm 곱하기 200mm니까 뭘로 계산하는 거야 이때 얘를 0.2m 0.2m니까 1제곱미터가 몇 매야? 알죠? 우리는 1제곱미터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1 나누기 0.2 곱하기, 그쵸? 1 나누기 0.2 하면 얼마가 나와? 5 곱하기 5는 몇 매가 나와? 25매 얼마다? 1제곱미터당. 그럼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여기다 얼마를? 25매를 제곱미터당 곱하면 단위가 날라가니까 5밖에 안 남아. 매수가 안 남네. 이게 바로 정밀량이네. 쉽네. 산수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뭐라 그래요? 수업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수업 끝나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 수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개념은 제가 안 틀리지. 근데 우리가 이 산수라는 가정은요 기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암기라는 건 저도 까먹을 수 있다고 해요. 왜? 사람이 뭐지 밥 먹고 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다 보면 근데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뭐만 개념만 알면 돼. 이거는 우리가 까먹지 않는 거예요. 개념만 알면 돼. 개념만 알면 또 이하 유사한 걸 또 제가 기본수 가정, 심화 가정 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려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이걸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 해요. 기본 개념만 갖고 정밀한 소유량 알면 나머지 그냥 이런 거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그렇죠? 공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기를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한 거야 지금? 적선까지 공부했잖아. 적선. 이거 끝나면 뭐 한다? 이거 끝나면 적선한다. 이거 다 공부했네. 자, 보세요. 그렇죠? 구조총론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주 했어요? 1주 강의했을 거고. 철거부터는 뭐 2주, 3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붕방수까지 했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주가 돼? 4주차. 어디까지? 적산까지. 그러니까 뭐가 끝났어? 구조 파트 끝났네. 그럼 뭐가 남아? 다음 주부터는 섭외하면 되겠네. 그쵸? 요거 끝나면 뭐가 돼? 섭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려서 건물 있는 순서 말씀드렸고, 이 관련되는 것 중에 핵심 포인트, 이렇게 아주
제가 그림이 크게 필요할 때는 크게 그리고 글씨 같은 건 작게 써줘요. 왜? 글씨는 큰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잡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교재 내용 따라 설명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